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뇌가 멈추기 전에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뇌졸중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내었는데요. 오늘 한번 자세한 안내를 드리고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병입니다. 뇌라는 장기가 혈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망가지는 병을 뇌졸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게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망가지게 하는 원인은 혈관 때문에 벌어지거든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사건 때문에 벌어집니다. 외상이 아닌 스스로 막히거나 스스로 터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잘못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나 본인이 살던 생활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뭔가를 시작하는 시점에 잘만 조정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졸중이 이제 어떤 병이냐 하면 뇌가 망가지는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수 장기들, 심장은 혈액을 뛰게 만들고, 폐는 숨을 쉬게 만들고, 간은 혈액의 독소를 없애고 영양을 만들고, 뇌는 이 모든 필수 장기들을 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뛰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고 관장하죠. 근데 그 지휘자 역할을 하니 뇌는 다른 장기하고 다르게 위치별로 다 다른 역할을 해요.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심지어 전체 구조를 이루는 대뇌, 그 다음에 소뇌, 뇌간이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뇌졸중이 생겼을 때 혈관에 의해서 일부만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뇌라는 거는 뇌가 망가졌을 때 뇌가 아프다 이렇게 오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일부만 망가져요. 왜냐하면 뇌가 그 일부만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망가지면 일부가 망가지는 증상으로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개 느끼는 증상은 완전히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망가지는 증상으로 생기게 되는 게 일반적인 뇌졸중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뇌졸중이 생길 거라는 전조나 어떤 느낌을 3, 4개월 전이나 1, 2년 전부터 알고 있던 게 전혀 아니라서 그냥 어느 아침 아주 컨디션 좋게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거든요. 뇌졸중의 발병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10만 명에서 한 11만 명 정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은 인구 단위로 하게 되면은 500명 중에 1명 정도가 매년 발생한다. 12분에 1명씩 계속 발생한다. 이 정도 비율이면은 그렇게 드물지 않은 질병입니다. 근데 그게 또 전 연령대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비교적 장년 이후 노인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에는 굉장히 흔한 병이 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뇌졸중의 발생률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발생률 자체를 이제 표준화시키면 사실은 서서히 줄거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증가하냐? 연령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층이 많아져서 실제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애자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사회적인 큰 부담이 돼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장애자에 대한 시선이 안 좋고 장애자에 대한 여건이 조금 안 좋은 나라에서는 장애자가 되면 그 집에서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활동하는 비율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더 안 좋은 질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전통적인 원인에 의한 뇌졸중 환자가 젊은 층에서 많아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게 뭐냐? 아주 전형적인 동맥경화성. 그러니까 40대,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동맥경화성 원인이 30대부터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에 의한 그런 만성적인 혈관 변화가 30대부터 나타난 경우들이 많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 몸에 대한 그런 책임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요즘 들어서 좀 나빠진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에서 혈관이 중요하다는 질문은 조금 애매한 이유가요. 뇌졸중은 혈관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혈관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질환들은 그 장기의 세포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뇌전증이라는 병은 뇌세포 자체가 잘못돼서 생기는 병이고, 파킨슨병이라는 거는 뇌신경세포가 퇴행이 돼서, 알츠하이머 치매도 뇌신경세포가 망가져서
그런데 뇌졸중은 뇌신경세포가 잘못이 전혀 없고요. 뇌신경세포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산소와 영양분을 주지 못해서 굶어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터지면서 혈액에 의한 홍수 때문에 신경세포들이 갑자기 망가지는 질환입니다. 이 범인이 뭐냐 하면 뇌혈관이 바로 범인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뇌의 신경세포는 거기에 의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당연히 혈관의 병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뇌졸중만 아셔도 되긴 한데 뇌졸중을 둘로 나누면 혈관이 막혀서 생긴 뇌경색, 혈관이 터져서 생긴 뇌출혈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이유를 이제 의학적으로만 나누고 환자분들은 몰라도 되냐? 그렇지는 않은 게요. 뇌경색의 사망률은 1년을 기다려도 5% 미만이고 뇌출혈의 사망률은 3개월 만에 40%에 달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처음에 발생하고 환자분들이 얻게 되는 신경학적 손상이나 그 피해가 말도 못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질환을 구별해서 알고 있는 게 좀 낫긴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환이 재발되는 양상이 출혈이 생긴 분이 또 출혈 생길 가능성이 높고 경색 생긴 사람이 또 경색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그럼 묶어놨냐라고 하면 이유는 환자분들의 치료를 응급실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환자분이 응급실에 나타났을 때는 그냥 갑자기 한쪽 팔다리 마비, 갑자기 실어증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응급실의 의사 입장에서도 이게 뇌졸중이라는 것만 알지 이게 얼마나 자세히 세포가 죽었는지 터졌는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걸 알아낼 때까지 환자의 치료를 지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뇌졸중이라는 카테고리로 하고 응급실에서는 바로 이제 알람을 울려버리거든요. 바로 이제 응급치료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별해서 그다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뇌졸중이라는 카테고리를 넣는 게 전 세계 보건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넣은 것이고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별해서 그 다음부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뇌경색은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대혈관 동맥경화성 질환, 죽상경화성 질환 이게 전통적으로 말하는 뇌경색이고 소혈관 동맥경화성 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심장 원인성 뇌경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뇌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심장에서 혈전이 뇌로 날아가서 막혀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흔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뇌출혈은 뇌실질 출혈이라고 해서 그 뇌혈관이 뇌 조직 안에 있는 작은 혈관이 터진 경우. 요즘 뭐 뉴스 많이 나는데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뇌의 바깥에 있는 큰 혈관이 뻥 터져가지고 갑자기 사망하시는 경우. 그래서 출혈도 뇌실질 출혈, 지주막하 출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5가지나 되는 큰 카테고리를 다 묶어서 전부 다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뇌졸중이 발생하는 일생에서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것도 없는 아주 멀쩡한 상태,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이 발생하는 상태, 그 다음에 위험 요인 때문에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긴 상태, 그 다음에 뇌졸중이 발생한 상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주 멀쩡한 상태에서 위험 요인이 발생한 상태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위험 요인은 뭐에 대한 위험 요인이냐?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 다음 단계. 뇌졸중에 대한 위험 요인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발생에 대한 위험 요인. 그럼 어떤 위험 요인이냐? 그 다음 단계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비만, 그다음에 심방세동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보통 꼽는데요. 뭐 더 많이 있습니다. 뭐 수면 부족도 있고 운동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는 요 7가지.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안 생길 만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생기는 걸 최대한 지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살면서 죽어도 이 7가지를 안 생기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도. 근데 그걸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뇌졸중이라는 거를 발생하는 확률을 거의 낮추거나 안 생기게 만들거나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 단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혈압은 필수적인 겁니다.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낮아도 죽고 높아도 안 좋은 거예요. 정상 혈압이 필요한 거죠. 근데 높으면 혈관이 부담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당장 높다고 그날 문제가 생기거나 1년 사이에 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
근데 몇 년 되면 몇 년 뒤에 문제가 생긴다. 몇 년 뒤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부터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고혈압이 제일 왜 흔하냐? 우리 몸이 고혈압이 제일 생기기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 혈압의 원리는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혈압을 높이는 걸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근육을 갑작스럽게 혈류를 높여서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심장에 갑자기 빨리 뛰고 혈액을 보내야만 근육에 힘이 생기고 놀라고 도망가게 되죠. 이런 일들은 심장 박동과 혈압의 상승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평상시를 그렇게 호랑이 만난 것처럼 1년 내내 산다고 하면 1년 내내 혈압이 높겠죠. 1년 내내 혈압의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1년, 2년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혈관에 변성이 생기게 되겠죠. 이게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내 불안, 초조나 여러 가지 수면 부족으로 몇 년 지내게 되면 혈관의 탄력성으로 그걸 버틸 수 있는 단계, 기능적 고혈압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탄력성을 잃게 되면 혈관이 그 기질적인 고혈압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뚱뚱하거나 운동 부족인 사람뿐이 아니고 긴장하기 쉽거나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어떤 사람이라도 생기기 쉽기 때문에 고혈압이 제일 흔하다. 그런데 혈관을 제일 다치게 합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 때문에 물리적으로 혈관 자체를 바로 충격을 줘요. 충격을 주면 혈관이 그냥 쉽게 말하면 찢어집니다. 혈관이 찢어지면 복구되면 되지 않냐. 찢어지면 괜찮을 텐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겨요.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걸 그러다가 부풀어 올라가고 그게 동맥경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동맥경화에서 이 동맥경화반이 파열이 되거나 밖으로 찢어지거나 혈전이 생겼을 때 뇌졸중이 생기는 거니까 이 고혈압이란 건 동맥경화를 만드는 원동력,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만약 고혈압이 없다면 뇌졸중의 30%가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수은혈압계를 가지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청진기로 진단을 해야만 했잖아요. 지금은 수은이 이제 환경오염의 문제 때문에 생산도 되지 않지만 전자혈액계가 동일한 정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버튼으로 누르고 하시면 돼요. 집에서 재셨을 때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내 혈압이 기준은 140에 90이지만 지금 많은 나라들이 130에 8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130에 80을 본인이 쟀는데 자주 넘기 시작한다.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는 사실 발생하는 원인 자체가 이제 비만과 대사 이상과 큰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 특히 당뇨 발생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당뇨 발생률이 뭐 더 비만하다고 생각하는 미국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게 충격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인의 이 체형 자체가 췌장에서의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의 능력이 서구권에 비해서 유전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격이나 이런 게 밥을 아주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닌 거예요. 뇌는 포도당만 가지고 씁니다. 없으면 큰일 나는데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많으니까 풍족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포도당이 아무 데서나 달라붙습니다. 아무 데서나 붙는다는 걸 의학적으로는 당화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 아무 데나 단백질에도 붙고 뭐 전해질에도 붙고 다 달라붙는데 이렇게 달라붙는 물질이 염증성 물질이 돼요. 그래서 몸 안에 염증성 물질이 된다는 건 염증을 직접 일으킨다는 얘기는 아니고 염증이 생길 수 있을 때 염증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가벼운 염증도 큰 염증으로 시키고 금방 염증을 끝날 걸 염증을 오래 가게 하고 즉 무슨 얘기냐 처음에 고혈압이 어떤 상처를 일으켜서 염증을 일으켰다. 그럼 그 염증을 증폭시킵니다. 당뇨를 조절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동맥경화증이 훨씬 더 커지고 더 빨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생길 수 있는 사람한테 더 우글우글하게 생기게 하고 더 빠르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죠. 그래서 당뇨병도 굉장히 중요한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왜 필수 영양분이냐 하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세포막에 일정 비율로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세포막의 구조가 망가져요. 1번.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초기 물질입니다. 이게 없으면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성호르몬을 못 만들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성호르몬이 없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인류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많으면 좋다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게 동맥경화증이 이렇게 혈관 안으로 부풀어 오른 흉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게 안에 뭐가 쌓였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잔뜩 쌓였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증의 덩치를 이루는 겁니다.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인 걸 안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콜레스테롤을 안 쌓이게 만들 방법은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되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도를 정말 1950년대부터 해왔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약을 줘서 해봤다가 너무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지금 약보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쁜 약들로 너무 많은 실패를 하다가 2000년대부터 지금 있는 약까지 계속 개발돼 왔던 거죠. 이게 왜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냐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세 가지가 사실은 똑같아요. 본인들이 무슨 증상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잴 방법이 없죠. 병원에 와서도 매번 재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는 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재줘요. 얼마다라고. 근데 고지혈증은 바로 잴 수가 없어요. 혈액 검사를 하고 그것도 몇 시간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인지적인 갭이 생겨요. 내가 지금 안 좋은 것과 이 콜레스테롤이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맞는지가 갭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지금 수십 년간 쌓아온 과학적인 그 토대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시는 건데, 근데 이거를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그 생각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을 과잉 처방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들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자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약이고 정말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단계에 맞는지 어느 수준에 맞는지 내가 고지혈증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다면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처방 전에 어떤 처치를 해야 되는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게 하라는 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내가 약을 먹어야 된다면 어떤 부작용을 감수하고 먹어야 되는지 그걸 철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흡연은 그 수많은 연구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심리학적인 위안을 제외하고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런 증거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개 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독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독소라고 생각하면 피실까요? 먹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밝혀진 성분만 1000개가 넘고 그러니까 이게 화학 물질입니다. 피우는 게 내 몸에 들어가냐? 제일 쉽게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서 외부 물질로 가장 들어가기 쉬운 장벽 없는 곳이 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장벽이 강한 곳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는 수많은 장벽을 통해서 아주 곤란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코나 폐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거의 굉장히 얇은 장벽을 통해서 쉽게 들어가요. 아주 쉽게 들어가는 장벽밖에 없는 곳에 가장 강력한 독소를 1000개도 넘는 독소를 발암물질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매일같이 넣으십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고 뭐 옆 나라를 욕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이 그런 욕을 하시는 것보다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수백 배, 수천 배의 미세먼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서 피우고 계신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배는 한 개 피 정도가 아니라 옆 사람이 피우고 있는 담배, 심지어는 약간 훈연조차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굽거나 할 때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방에서 이 공조기를 트는 거를 좀 많이 습관이 좀 덜 돼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좀 약간 부지런히 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실제 담배를 피우지 않은 어머님들이 이상하게 나중에 폐암에 걸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런 폐의 건강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부분인가 아닌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화학물질이 폐뿐 아니라 폐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서 돌다가 혈관을 통해서 박혀서 똑같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고혈압은 물리적인 손상으로 혈관을 박살내고 당뇨는 이거를 염증을 만들어서 부풀어 올리고 콜레스테롤은 그 안에 핵심을 만들지만 담배는 들어와서 화학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술이 이롭다는 거는 과학적인 근거와 그다음에 통계적인 사실이 있긴 합니다. 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해서 그 프랑스에서 와인을 즐겨 마시는 사람이 심근경색 비율이 적었다라고 해서 이제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자부심 섞인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와인만 좋은 게 아니었고 모든 술이 다 좋았죠. 그 이유가 이제 알코올 때문이었고 알코올이 소독이나 이런 부분에만 좋았던 게 아니었고 실제로 혈액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사실은 그런 연구를 잘 하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혈액 응고를 좀 덜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아스피린처럼 혈전을 덜 생기게 해요. 똑같이 혈전이 덜 생기니까 뇌경색을 덜 일으키게 하고 심근경색을 덜 일으키게 합니다.
반대로 혈액을 덜 응고시키니까 뇌출혈은 더 일으킵니다. 뇌출혈은 더 생기게 하고 뇌경색은 덜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금 마셨을 때, 부작용도 없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 정말 조금 마셨을 때 조금만 넘어가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뇌경색도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 혈관만 봤을 때만 좀 좋다는 거고, 신경세포는 또 이미 힘들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경세포는 벌써 퇴행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습관적인 알코올은 특히 소뇌 기능의 퇴행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치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장기를 생각하면 굉장히 안 좋아서, 술이라는 게 뇌졸중에 얼마나 안 좋냐고 할 때 아까 얘기한 다른 위험 요인에 비해서는 강도가 좀 약하다. 강도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뇌경색에 비해서는 뇌경색이 이렇게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할 부분이 강하지는 않은데, 뇌출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의 높은 질환은 굉장히 안 좋다.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장기들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아주 밀접한 확실한 질환은 당뇨, 고혈압도 당연히 연관되게 됩니다. 사실은 비만을 그렇게 질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 의한 선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태어난 체질이나 체형인데 그거를 어떻게 병이라고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이터들이 이걸 질병이라고 해야 될 정도다 라고 해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질병 코드가 있었고, 2000년대부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이걸 질병 코드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고도비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이제 급여로 약물 처방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뚱뚱한 것 자체가, 비만한 것 자체가 보기 안 좋거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주는 것 외에도 사실은 이 대사적인 이상은 혈액을 통해서 대사 부담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혈액 안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다 전달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혈액 안에 동맥경화가 생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동맥경화증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뇨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했는데, 당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경화증을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고 빠르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의 역할 이외에 다른 역할을 더 하게 된다. 염증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을 더 빠르게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뇌졸중을 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굉장히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방세동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쉽게 개념으로 설명드리면 부정맥이에요. 부정맥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부정맥은 정맥이 아니란 뜻인데 정상적인 맥박이 아니란 뜻입니다. 불규칙적으로 뛰는 맥박 중에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근데 심방세동이 어떤 형태를 일으키냐, 혈전을 만들어요. 심장에서 불규칙적으로 뛰다 보니까 혈액에 와류가 생기면서 혈액끼리 뭉쳐서 혈전을 만들어서 혈전을 몸에 뿌리는데, 심장에서 나온 혈액 중에 30%가 뇌로 가기 때문에 뇌로 갈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니 70%가 몸으로 가는데 왜 하필 뇌가 많냐? 다른 장기는 가도 그 증상을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기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손상이 돼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뇌는 한 부분으로 가도 그 부분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증상이 생겨버려서 뇌졸중 증상이 가장 흔하게 생깁니다.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심장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방세동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또 무증상이에요. 몰라요. 심장 자체로 뭐가 중요하냐? 심장이 갑자기 멎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급사로 끝나세요. 그러니까 성인 급사, 성인 도로사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발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첫 번째로 뇌졸중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심방세동을 평상시에 알고 계셨는데 관리를 잘해서 뇌졸중이 안 생기게 한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일 텐데 뇌졸중이 생겼는데 와서 봤더니 심방세동이세요 라고 진단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려고 40대부터 갑자기 마라톤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알고 보니 부정맥이 있었던 것 같다.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잠재된 폭탄 같은 건데, 이 심방세동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급사의 원인이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부정맥이 굉장히 중요한 돌연사 급사의 원인이면서 뇌졸중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고, 이 뇌졸중의 뇌경색이 처음 말씀드릴 때 그 사망률이 5% 이하라서 적은 편이다 말씀드렸는데, 그 사망률의 대부분을 만드는 게 심장 원인성 뇌경색입니다. 심장이 불안정해서 사망이 높아지거든요.
제일 나쁜 타입의 뇌경색입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을 우습게 볼 게 아닌데 문제는 진단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의사가 진단 안 하고 여러분이 하라고 하냐? 무증상이기 때문에 오기 전에는 알 방법이 없는데요. 지금 굉장히 인류가 발전해 놓은 IT 덕분에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심전도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스마트워치로 맥박을 체크하게 계속 두십시오. 그럼 얘네들이 이제 리포트를 당신이 심방세동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여러분들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 사람의 심방세동 발견율이 비교가 안 되게 높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셔서 심방세동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뇌졸중의 개념과 뇌졸중의 처음 발단에 해당되는 7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시간 관계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병원에 와서 자세히 하라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평상시에 아주 저렴하게 일찍 알거나 안 생기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 아주 자세히 써 있습니다. 제가 쓴 책 뇌가 멈추기 전에를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뇌가 멈추기 전의 저자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구독자 여러분,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뇌가 멈추기 전에를 써서 이번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뇌졸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으로 건강한 사람한테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고 본인한테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천형이 이런 불행이 생기나 했겠지만 본인 스스로 수십 년간 만들어온 병이거든요. 그 만들어온 과정을 알아내서 단계로 만들어서 그거를 굉장히 초기 단계, 발전 단계, 그걸 구별을 해서 그 단계에 맞게 뇌졸중만 생기지 않게 하자라는 의도로 만든 단계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건강한 사람을 0단계, 지난 시간에 얘기한 위험 요인만 있는 사람을 1단계, 이제 뇌졸중을 발생하기 일보 직전 상황인 동맥경화증을 만든 사람을 2단계, 어쩔 수 없이 뇌졸중이 생긴 사람을 3단계, 이렇게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어디에 나온 게 아니고 제 이론인데, 이거를 이제 권총에 비유하자면 0단계는 권총이 없는 사람입니다. 1단계는 권총과 이제 총알을 준비한 사람이고요. 2단계는 이제 장전을 한 상태입니다. 3단계는 빵 하고 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빵 하고 쏘는 거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만약에 총알이 없다면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방아쇠를 당기는 것만으로 나갈 리가 없다. 장전을 했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면 나갈 리가 없다 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단계가 됐어도 동맥경화증이 있어도 방아쇠를 당기지 말자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 1단계라면 위험 요인만 있다면 제발 장전하지 말자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단계론을 이렇게 좀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0단계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안심해야죠. 근데 왜 안심하지 마라? 이게 왜 아이러니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단계의 목적은 1단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0단계가 2단계가 되진 않습니다. 무조건 단계를 거쳐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단계가 안 되기 위해서 0단계에 머무르고 싶은데 그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검진을 해야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0단계는 내가 건강한 걸 스스로 내가 지금 느끼는 걸로 알아라, 그 뜻이 아니고 스스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의 컨디션이 좋다는 것만 믿고 지내시게 되면 그냥 갑자기 또 뇌졸중 맞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이걸 키우시게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는 흡연은 절대 하지 마시고 하시고 계신 분은 끊으시고, 음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침을 알려드리자면 일주일에 한 번 이내, 한 번 마실 때 2잔 이내. 장난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재미없다. 그럼 재미없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만,
본인이 이제 고도비만 30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걸린 일이다 생각을 하고 1, 2년에 걸친 감량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심방세동에 대해서는 저렴한 스마트워치를 사서 한번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차고 다니는 버릇을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본인이 30대를 넘었다. 뭐 20대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건 좀 약간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30대를 넘었다. 그러면 혈압계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혈압계는 요즘 물가가 올라서 제가 이걸 처음 강의를 할 때는 5만 원대라고 말씀드렸더니 요즘 보니까 5만 원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10만 원 부근까지 된 것 같은데요. 한 10만 원대 정도의 전자혈압계를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어지간한 전자혈압계들이 다 맞으니까요. 집에서 전자혈압계를 대개는 높이가 식탁이 맞습니다. 식탁에 놓으시고 팔뚝, 심장은 같은 높이니까 혈압계도 심장 높이에 두시고, 보통 아침 10시 정도가 좋아요. 직장에 계시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침 10시 정도 아니면 휴일에 아침 10시 정도 같은 시간에 재시고 한 1, 2분 정도 명상하시면 돼요. 멍 때리십시오. 그러다가 멍 다 때리셨으면 한번 버튼을 누르시고 숫자가 나오면 보지 마시고 다시 재십시오. 두 번째 잰 걸 본인 혈압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잰 혈압을 기록하세요. 스마트폰이건 아니면 일기건. 그렇게 해서 한 2달 정도 기록하시면 본인 혈압이 어떻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의사보다 자기 혈압의 패턴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게 130, 80을 넘어가는 빈도가 자주 생기게 되면 스스로도 이제 의심하게 될 겁니다. 나 고혈압 아닌가? 그렇게 진단하시면 됩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당뇨의 진단 기준이 혈당을 가지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다 잊어버리시고, 금식이 필요 없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당화 혈색소 측정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당화 혈색소 측정만 하겠다라고 하시고 금식과 무관하게 당화 혈색소를 아무 때나 측정하십시오. 그 당화 혈색소는 몸의 혈당이 높아졌을 때 이 혈당이 아무 데나 가서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걸 당화라고 했는데 몸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달라붙는 걸 당화된 혈색소라고 합니다. 그 퍼센트가 높은 거를 저희들이 측정을 해요. 그 퍼센트가 전체 측정된 것 중에 여러분들이 그 전날 밥을 많이 먹었거나 지금 금식했거나 아무 영향을 안 줍니다. 아무 영향을 안 주고 한 2달치의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7%를 넘으면 약을 먹는 기준이 되고 6.5%를 넘으면 당뇨의 기준이 되고 6%를 넘어가게 되면 당뇨 위험군이 되고 6% 이하가 정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5.5% 부근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1년에 한 번 재시면 됩니다. 급여가 안 돼도 그렇게 비싼 검사가 아니에요. 콜레스테롤도 1년에 한 번 재십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없어도 한번 재시면, 이건 금식이 필요한 검사고, 재시게 되면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중성지방 나오는데, 여러 수치가 나오니까 여러 수치를 다 신경 쓰십니다. 이 수치들은 굉장히 학문적인 수치예요. 이걸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수치 하나하나마다 무슨 HDL이 중요하네, 중성지방이 중요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LDL만 보십시오. LDL만 봐서 본인이 정상인이라면 160이 넘어가는지만 보세요. 넘지 않으면 그냥 나는 괜찮구나. 160이 넘어가면 내가 정상인인데도 160을 넘어? 그건 놀라셔야 됩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은 100에서 130 사이 나옵니다. 160이 넘어가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고지혈증을 타고나신 분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준에 의하면 160을 넘어가면 정상인이어도 스타틴을 먹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관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0단계를 하더라도 30대를 넘어가셨으면 내가 지금 이제 직장에 가니까 직장 건강검진으로 시키는 거 한다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하시는 게 몇만 원도 안 드는데 1년에 한두 번 좀 전두엽 쓰셔가지고 검사하시는 게 훨씬 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될 겁니다. 1단계가 사실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환자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반응들이 얼굴만 봐도 어떻게 반응하실지가 다 보이긴 하는데요. 엄청 심각하신 분들은 고혈압을 부정하십니다. 내가 고혈압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혈압을 부정하는 걸 10년 넘는 분도 봤어요. 혈압약을 먹겠다는 걸 부정하는 걸. 다양하신 반응들을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병에 걸린다는 거를 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전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고지혈증 약도 먹고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다는 걸 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인간은 병에 걸린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생길 수 있다. 누구나.
특히 실제 서베이를 해보면 40대 이상의 성인의 전체의 한 50에서 한 60%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축소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혈압약을 제대로 먹는 비율은 절반이 안 돼요. 이게 이상하게 지금은 전체 글로벌 신약 기업들이 고혈압약을 만드는 거를 지금은 안 하거든요. 이상하죠? 그 거대 기업들이 왜 이 큰 시장을 안 할까? 다 만들어서 그래요. 더 만들 게 없어요. 더 이상은 이미 다 만든 상태라 너무 많은 약들이 있는데 안 드십니다.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건학적인 문제가 돼 있는 겁니다.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이 문제가 이제 걸리신 분들의 얘기예요. 그럼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체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면 고혈압이든 당뇨든 고지혈증이든 생겼으면 일단 생겼다라고 진단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단 인정하시고 6개월간 노력을 하십시오. 모든 가이드라인이 6개월간 노력을 해라예요. 그러니까 체중 조절을 하든 운동을 하든 본인이 평생 갈 수 있을 만한 꾸준한 노력을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6개월 동안의 변화 추이를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 없어졌다,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라고 하면 6개월 단위로 계속 측정을 하면서 그걸 평생 유지할 방법을 노력하십시오. 만약 그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갔다, 내지는 6개월 뒤에 실패했다, 그때부터는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는 거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본인이 나는 이제 몸이 고장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병이 있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주 보편적이고 간단한 병이고 이 병 자체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병이라서 사실은 병이라고 할 것도 아니에요. 이 병들은 문제가 별로 없어요. 이 병들이 오랫동안 우리 몸에 끼쳤을 때 벌어지는 합병증이 문제예요. 그 합병증의 대표적인 게 뇌졸중이고 이 병들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병들을 그냥 뒀을 때 여러분들이 눈이 멀고 신장이 망가지고 다리가 썩게 되는 그 뇌졸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막기 위해 이 1단계를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0단계 때 진단을 열심히 하자고 했고 진단을 열심히 했더니 결국엔 걸렸다. 고혈압이 걸렸다. 6개월 노력했다. 안 된다. 그럼 약을 먹습니다. 당뇨에 걸렸다. 당뇨도 약을 먹는데 그럼 약을 먹으면 초기에 약을 아주 잘 지켜서 먹잖아요. 첫 번째 단계 약을 잘 지켜서 먹으면 평생 그 약만 먹고 끝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안 먹겠다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혈관 변형이 점점 더 심해져서 한 가지로 들을 게 두 가지, 세 가지로 안 듣게 됩니다. 말기 고혈압으로 나타나세요. 안 듣는 분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나쁜 고혈압, 나쁜 당뇨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안 들을 만하게 만들어서 오세요. 처음에 일찍 진단하고 일찍 관리하시면 평생 아주 간단한 약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는 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먹는다고 했는데 아주 간단한 약으로 평생 이걸로 끝낼 생각이거든요. 제가 이제 자부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 혈관 상태가 깨끗한 걸 확인했는데 저는 뇌졸중을 보는 의사지만 제가 뇌졸중을 안 생긴다고 장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뇌졸중에 걸리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뇌졸중을 전공하는 의사인데도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평생 안 걸린다고 장담을 하는 게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이 단계론에서 저는 딱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하고 같이 1단계에 머무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심방세동이 뇌졸중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하고 있었으면 그걸 끊으시면 되고 조절하시면 되고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없다면 약을 통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2단계로 넘어가지만 않게 하시면 됩니다. 네, 1단계는 생긴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한다 라고 했죠. 근데 사실 1단계에서 관리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게 2단계가 안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생겼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관 상태를 보시면 좋은데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모든 혈관을 본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혈관을 보는 비용도 비싼데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믿을 만한 지표가 되는 곳이 이 목동맥입니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면서 표면이 노출되어 있어서 예전부터 소림사에서는 여기를 급소라고 하고 있죠. 이 노출되어 있는 목동맥을 초음파로 보게 되면 아주 손쉽게 혈관 모양과 동맥경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기 상태부터 다 볼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동맥경화는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동맥경화가 있으면 전신에 이미 많이 퍼져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뇌검사도 이제 하게 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초음파 검사가 비용이 저렴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별로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검사를 해보시면 그게 있다 없다 내지는 잘 관리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검사를 하셔서 목동맥에서 드디어 동맥경화를 확인했다. MRA를 우연히 찍어봤는데 동맥경화가 있었다 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거나 아니면 노력을 안 하셨거나 드디어 2단계로 진입하신 게 되겠습니다. 권총 모델로 따지면 총알을 준비했는데 드디어 장전을 하셨어요. 실수로 발사를 하시게 되면 이제 발사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권총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보 직전 상태다 이겁니다. 이 혈관에 동맥경화반이 있어서 이 동맥경화반이 아주 건강한 혈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파열되면 이 안에서 지나가던 혈구세포, 혈소판이 이걸 보고 출혈인가 착각을 해서 혈전을 만들고, 아니면 약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파열되면 뇌출혈을 만듭니다. 드디어 이제 뇌졸중을 일으키는 완전한 전구병변을 완전히 만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단계 상태에서는 준전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2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약을 먹네 안 먹네, 내 건강 상태는 뭐 의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하네 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밀당과 그런 실갱이는 다 접어두셔야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드시 철저하게 기준에 맞춰서 약을 드셔야 되고, 기준도 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 기준은 특히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160을 넘으면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100이나 7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인들의 평균 수치가 고지혈증이 100에서 130이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발견됐을 때 70 이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전원 고지혈증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잉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동맥경화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과잉진료라는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하죠. 2단계가 되신 분들입니다. 환자예요. 뇌졸중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반신불수로 장애자가 되기 전 단계이십니다. 그러면은 인생을 거셔야죠. 본인 몸이 멀쩡하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약을 먹어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그런 불행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을, 그 찬스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혈압도 확실하게 조절하셔야 되고, 당뇨도 있다면 확실하게 6.5%를 기준으로 맞추게 됩니다. 당뇨 기준이 6.5%인데 6.5%를 맞춘다는 게 무슨 뜻이냐? 7.0을 넘지 않는 정도로만 조절합니다. 정상인 기준이 5.5까지 맞춘다는 게 아니라 한 6.5 정도 되면 적절하다. 그 정도 기준으로 맞추게 되고요. 다만 고지혈증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이 70 이하여도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충분히 공급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여러 치료 기준들이 아주 강화되어 있고요. 술, 담배는 병원 가서 얘기하시면 크게 혼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은 이게 발견되신 분들은 바로 2단계로 들어간다고 제가 책에 설명을 드렸는데, 발견되는 순간 뭐 여러 가지 스코어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항응고제라는 굉장히 심각한 약을 먹기 시작하시게 됩니다. 심방세동은 이제 뇌졸중을 일으키는 굉장히 심각한 원인이고, 급사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그리고 또 뇌졸중이 생겼을 때 굉장히 심한 예후를 안 좋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약을 먹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단계는 뇌졸중 환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굉장히 중요한 약들을 먹는 단계이고, 더 자주 병원에 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준치를 맞는지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면 그 단계에서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병원이 오게 된 인터벌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의사도 환자분들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약도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서 아주 간결하게 변해갈 가능성이 있어요. 스스로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난 뇌졸중이 생길 운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뇌졸중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맥경화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뇌졸중이 생기는 건 아니고, 동맥경화반이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위험하게 생겼냐,
얼마나 약하냐, 또 얼마나 못생겼냐, 그런 거에 따라서 판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생긴 상황에 따라서 항혈소판제 같은 예방약을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고 전문 영역의 의사 선생님하고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먹게 되면 뇌졸중이 평생 안 생기게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그런 찬스를 만날 수 있게 되니까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만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3단계는 뇌졸중이 오신 분들입니다. 권총 모델로는 이제 발사가 되신 분들이죠. 발사가 되신 분들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뇌졸중이 생겼으니까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입원해서 보신 분들을 보면 이제 다양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보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실제로는 뇌졸중을 예방을 하는 의사가 아니고 뇌졸중을 치료하는 의사죠. 치료하는 의미에서는 과거보다 환자들의 치료율이나 예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사들이 뇌졸중을 치료하는 의사가 나와서 뇌졸중을 되게 치료만 얘기를 하니까 예방을 집중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걸리지 말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걸려서 저 같은 사람한테 와도 제가 치료를 잘할 수는 있습니다. 잘해드릴 수는 있어요. 얼마나 좋아지느냐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비율을 말씀드리면 절반 이상이 정상 생활로 돌아가세요. 그럼 나머지 절반 정도가 어떻게 되냐? 그분들 중에 장애가 있어서 조금 생활에서 약간 불편하신 분, 아니면 이제 집에서 좀 못 나오신 분들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치료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은 처음에 치료받고 완전히 정상 회복되는 분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치료들 때문에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3단계가 되란 말씀은 아니죠. 3단계가 됐을 때도 그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3단계 때 회복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본인의 팔다리가 심지어 손가락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도 굉장히 밝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제 손의 힘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그날 달라지는데 조금 움직이는 걸로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3개월 지나면 걸어서 와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재활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달라지니까 질병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가 되는데 불발탄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불발탄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평상시에 어쩔 수 없이 3단계가 되게 한다 하더라도 위험 요인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놓거나, 제대로 장전이 안 되게 어떻게 노력이 됐거나, 아니면 초기에 진료를 잘했거나, 그런 방법에 의해서 3단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헤쳐나갈 방법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그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집안이나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치료하는지, 그 이후의 예후나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졸중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4가지 단계와 이제 권총 모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안내, 책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마무리하면서 이제 권총 모델을 왜 만들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아주 흔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뇌졸중이 생기고 나서 내가 이게 생긴 게 나는 분명히 건강하게 살았는데 최근에 스트레스 때문에 내지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어서 생겼다,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갈등이나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어떤 걸로 비유를 한 거냐면, 그거는 방아쇠다. 마지막에 방아쇠. 방아쇠는 혈관으로 따지면 혈전을 발생시키는 혈관 파열, 스트레스로 파열을 시킬 수 있는 거죠. 혈전을 만들거나 혈관이 바깥으로 터지거나. 방아쇠를 당길 수는 있어요, 스트레스가. 근데 장전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3개월 받는다고 뇌졸중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3개월 동안 직장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뇌졸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당신이 10년 동안 건강관리를 안 해서 장전을 했기 때문에 그 3개월의 방아쇠로 그게 발생한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시라고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방아쇠를 자꾸 당겨서 나 결국엔 발사됐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발사되지 않게 장전을 하지 마시라 라는 의도에서 만든 거니까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뇌졸중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자 그런 단계론과 권총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알려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뇌가 멈추기 전에를 쓴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뇌가 멈추기 전에라는 책을 썼고요. 여러분들께 뇌졸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안내해 드리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대처법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졸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를 먼저 말씀드리면 갑자기 생기니까요. 갑자기 쓰러집니다. 쓰러졌을 때 옆에 계신 분이 이분이 뇌졸중이라는 거를 알 방법이 없죠. 뭐 갑자기 깃발이 들어서 뇌졸중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신 거잖아요. 이게 실신인지 심장마비인지 뇌졸중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아니면 뭐 경련 발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걸 구별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분이 심장마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가능하다면 쓰러진 상태에서 119를 연락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쓰러진 상태에서 첫 번째로 119를 연락하면, 혼자 계시다면 119를 연락을 하시고, 만약 옆에 한 분이 계시다면 119를 연락을 하라고 하고 호흡 상태를 봅니다. 의식과 호흡 상태를 봐서 의식이 없다, 호흡이 없다, 그러면 심장마비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실시간으로 죽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걸 하셔야 되는 건 본인 혼자 있으면 119를 연락한다. 그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누가 옆에 있으면 119 연락하세요. 그다음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하십니다. 100명 중에 92명 이상이 돌아가십니다. 거의 다 돌아가세요. 근데 살아나신 분들은 거의 다 그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그런 것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뇌졸중 환자한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역설적이게도 심장마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봤더니 의식이 있다. 뇌졸중은 처음에 의식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소리를 내든지 말을 하든지.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심장마비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119만 연락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심폐소생술 안 하셔야 됩니다. 의식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의식이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럼 편안하게 둡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안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꿈틀대고 막 이러니까 평상시에 안 하던 걸 합니다. 들은 풍월이 있으셔가지고 주무르고 손발을 따고 뭐 이렇게 집에 있는 우황청심을 쥐져가지고 갑자기 혀에다 넣고 막 이러시는데, 그런 행동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주무르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손발을 따는 건 지금 현재 몸에서는 뇌졸중이 생겨서 혈압을 높이고, 만약 뇌경색이라면 혈액을 올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발을 따서 혈류를 교란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서 나중에 폐혈증이라든지 그런 거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황청심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게 음식이 아니고 그 안에 여러 양리학적 작용을 가진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약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약이에요. 그 약들이 특히 심장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죠. 근데 뇌졸중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보상적인 작용들이거든요. 뇌경색이 더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상황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런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별로 할 게 없고, 쓰러지신 다음에 구토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구토를 하기 때문에 기도로 흡인이 돼서 폐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개만 살짝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두시고 고개만 살짝 옆으로 하시고 가만히 119를 기다리시면 서울 기준으로 5.4분이면 여러분 방에 도착합니다. 5.4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119를 통해서 이송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뇌졸중의 증상은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디든 뇌가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생길 수가 있는데, 다만 뇌졸중이 뇌가 일부만 망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증상도 일부만 생깁니다. 국소적으로 생긴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일부만 망가져요. 근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아시면 안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알려주는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FAST라는 말로 이제 약자를 써요. FAST. Face, Arm, Speech, Time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 팔, 말, 시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얼굴 한쪽, 그 다음에 팔 한쪽,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오면 시간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흔한 증상이라서 그렇습니다. 얼굴이 한쪽이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히거나 팔이 안 들리거나,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오거나 실어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발음이 잘 안 되거나 말이 이해가 안 되거나, 그 정도 증상이 있으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119를 연락해서 가라, 이게 제일 가장 편한데, 우리말로는 이걸 지금 말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한편으로 좀 문제가 생기거나 말이 좀 문제가 생기는 증상이 갑자기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멀쩡했다 갑자기 생기면 이제 뇌졸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조 증상이나 뭐 미니 뇌졸중 뭐 이래가지고 방송에서 많이들 나왔는데요. 잘못된 얘기가 많아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이 전조라는 표현은 어떤 큰일이 생기기 전에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다른 증상이죠. 그러니까 뭐 대지진이 생기기 전에 뭐 구름이 이상하다, 뭐 동물들이 이상하다, 관련 없는 다른 증상을 전조라고 하잖아요. 뇌졸중은 뇌졸중이 오는 겁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왔다가 풀려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뇌경색이 생겨서 혈전이 생겨서 막았어요. 그랬는데 운 좋게 그 혈전이 갑자기 팍 풀려서 뇌세포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납니다. 여기가 죽을 뻔하면 오른쪽이 다 망가졌다가 갑자기 죽기 일보 직전에 혈액이 다시 팍 들어가면서 살아나요. 한 5분, 10분 만에 살아나니까 분명히 내가 여기가 망가졌었는데 멀쩡해졌네.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그럼 전조 증상은 뇌졸중 증상과 동일한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증상을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머리가 아팠는데, 평상시에 많이 어지러웠는데, 평상시에 입꼬리가 좀 안 좋았는데, 전부 아니고 그냥 뇌졸중 증상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컨디션이 안 좋은 걸로 내가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뇌졸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외래를 많이 오시는데, 전부 다 안 맞고 뇌졸중이 오는 게 뇌졸중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뇌졸중 입장에서 일과성 허혈성 발작은 뇌졸중과 동일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일과성 허혈성 발작 환자는 병원에 오시게 되면 똑같이 입원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으로 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뇌경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 확실하신 분들은 진짜 마지막 단계 오신 겁니다. 2단계도 아니에요. 3단계 오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예요. 갑자기 끄집어 올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정말 나 진짜 끝까지 갔다가 수렁에 갔다가 갑자기 건져 올려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황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상한 테스트를 해서 내가 전조 증상을 확인한다,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뇌졸중 증상이 생기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뇌졸중 증상이 생길 때까지 그게 방치된 몸이라는 건 좀 반성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졸중 증상이 생겼는데 풀렸다. 그분이 이제 어떤 운명에 생기게 되느냐. 만약에 그래도 병원에 안 간다. 이틀 안에 절반이 뇌졸중이 생기게 됩니다. 이틀 안에요. 이틀만 따져봤을 때 그 얘기입니다. 계속 기다리시면 100%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생겼다 풀렸으면 나 지금 정상인데 병원 가면 미안한데, 아들 딸 보기 미안한데 119 부르면 세금 나가는데,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부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옵니다. 금방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셔서, 그때는 외래를 예약하시는 게 아니라 외래를 가시면 쫓겨나십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 가라고. 당장 응급실을 가셔야 됩니다. 네, 일단 집에서 출발하는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 어머님을 편안하게 내 자가용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119와 속도 비교를 해보시면 본인의 자가용이 얼마나 큰 불효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시게 됩니다.
저희들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본 적도 있는데 서울대 의대 캠퍼스에서 서울대병원 응급실까지 약 200~300m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119를 부르는 것과 거기서 차로 가는 것도 비교해 봤는데 119가 그래도 빨라요. 고거리도 빨라요, 심지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리에서 상대가 되지 않고, 물론 119 지금 하시면 우리나라 문화 수준이 발달해서 다들 차 비켜주시죠. 신호도 안 지키고 그냥 다 가잖아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하게 본인 차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는 부모님의 치료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9를 타고 가는 동안에 지금은 구급대원들, 구조사분들의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미 보시는 순간 뇌졸중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연락을 해서 이미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응급 구조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 리스트는 가지고 있고 가장 가까운 센터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십 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골든아워라는 개념이죠. 이 골든아워는 무슨 뜻이냐면 뇌경색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뇌출혈에는 없는 용어인데요. 결정적으로 환자의 예후를 바꿀 수 있는 치료가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정적인 치료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 뇌출혈은 없다는 얘기냐? 뇌출혈에는 그렇게 인정받은 치료가 없습니다. 그럼 뇌출혈은 올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죠. 보존적인, 전통적인, 내과적인, 수술적인 기존 치료가 있어서 이런 것들의 연구가 언제까지 한다 그런 게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래도 일찍 오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뇌경색은 정밀하게 시간 단위로 연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골든아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골든아워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혈액으로 혈전 용해제를 줘서 이 혈전을 용해시키는 골든아워는 4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직접 카세터로 들어가서 그 안에 혈전을 제거해버리는 골든아워는 일반적으로 6시간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라서 119가 다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러진 상황에서 발견하시고 연락을 해서 병원에 왔을 때 평균적으로 1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합니다. 1시간 내에 도착하는데 도착하고 그 병원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학술용어인데 되게 콩글리시 같은 이름인데 도어 투 니들 타임이라고 해요. 도어는 응급실 도어, 니들은 바늘 꽂는 시간. 그러니까 응급실로 환자가 문 열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환자의 응급치료로 바늘을 꽂는 시간까지의 인터벌을 1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는 전 세계적인 규정이 있어요. 한국은 다 지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40분 정도로 지켜요. 미국은 잘 못 지키는데 오히려 한국은 다 지켜요. 40분 정도면 이미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병원에 도착하면 1시간 내에 치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병원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상태를 다 일일이 확인하고 진찰하고 그런다면 잘 안 되겠죠. 이거를 기계적으로 다 시스템 해놓은 지가 수십 년 됐습니다. 그래서 다 훈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훨씬 우수하다는 게 다 증명이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응급치료를 하게 되면 뇌경색 같은 경우에 동맥경화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동맥경화 때문에 발생한 혈전, 이 혈전을 치워줘요. 그러면 동맥경화는 있지만 그래도 혈액이 들어가면서 죽어가던 뇌세포가 일부 죽었지만 더 죽어가는 걸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경색 환자는 치료를 하자마자 극적으로 눈앞에서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극적으로 좋아져서 응급치료가 잘 되면 눈앞에서 좋아지기 시작해서 다음날 되면 정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뇌경색에서 응급치료가 아주 순조롭게 잘 되면 일찍 왔고 치료가 잘 됐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럼 이 치료 성공률이 얼마나 되냐? 안 높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텐데요. 카세트로 들어가는 혈전 제거술의 성공률은 90% 정도 됩니다. 성공률이 90%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혈전을 제거할 확률이요. 그럼 제거했으면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게 사람 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응급치료가 발전해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국 단위에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그 치료를 전국 단위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19 전화하셔서 빠른 속도로 가시기만 하면 그 치료를 하게 되고 나는 그 치료를 안 받았는데 슬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치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뇌졸중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다. 안 하시면 안 하신 대로 좋은 거고요. 다만 늦게 도착하시면 그런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빠른 속도로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응급치료를 일단 받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뇌출혈 같은 경우는 거기에만 응급치료를 합니다. 혈관이 터졌기 때문에 터진 혈액을 걷어낸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서.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 주막하 출혈이 생긴 원인에는 동맥 꽈리가 있는데 이걸 가서 막아주는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고 나서 이제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를 입원하는 특별한 뇌졸중 병실이 있고 거기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환자를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뇌졸중 치료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엔 저희들이 정해놓은 프로토콜에 따라서 환자분들을 아주 애지중지 인큐베이터처럼 환자분들을 치료하게 돼요. 그 한 기간이 한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일반 병실로 옮겨가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재활에 집중하게 됩니다. 대개는 아주 심한 뇌졸중이 아니라면 평균 입원 기간 한 5일에서 한 7일 정도, 조금 심하다고 하면 2주일 정도 갈 수 있고 평균 한국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나면 대부분 다 환자분들은 위기는 한 3일 정도, 3, 4일 정도 그때까지가 좀 위기가 되고요. 한 3, 4일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위기는 다 벗어난 상태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환자분들한테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처음에 회진 돌 때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해서 지금이 최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의 의미는 지금이 제일 나쁘니까 좋을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현재 상태가 제일 나쁜데 무조건 좋아진다. 라는 얘기였어요. 물론 와서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빠질 사람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처음 위기 상태를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환자분들이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좋아지냐 한 3개월 동안 본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져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1, 2주 정도의 신경과 집중 치료를 받고 나서 재활의학과, 재활병동, 재활치료를 받게 되면 받으시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본인이 못하는 기능에 대해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 치료 기간은 뇌졸중을 받고 난 뒤에 한 3개월 정도를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굉장히 가벼우신 분들은 그 치료가 필요 없거나 한 달 정도 만에 졸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을 더 길게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입원 기간 동안에 이분이 왜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거든요. 어떤 혈관에 무슨 동맥경화가 있었던 거야? 심방세동이 있었던 거야?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심한 거야? 이 환자의 1차 원인은 뭐였어? 고혈압당뇨 고지혈증 얼마나 심한 거야? 술, 담배를 얼마나 한 거야? 심방세동 어느 전부터 있었던 거야? 이걸 완전히 파악해서 환자분들한테 프로파일 얘기하듯이 쭉 다 얘기하고 얼마나 잘못해왔는지 혼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듣고 쭉 지금부터 관리해야 될 방법을 얘기 듣게 됩니다. 남자분들이라 하더라도 흡연하셨던 분들은 제 경험상 90%는 다 끊으세요. 거의 다 끊습니다. 꼭 그때 끊으세요. 그 이후로 다시 피우시는 용감하신 분들도 아주 일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정말 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정말 위험 요인을 아주 잘 관리하시게 되면 재발하시는 빈도를 크게 낮추거나 너무 혈관 상태가 안 좋아서 재발을 할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상태라 하더라도 재발을 한다 하더라도 재발이 또 가볍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먹는 약과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남은 인생을 얼마나 가벼운 정도의 신경학적 손상, 장애 정도로 가지고 사느냐, 2차로 발생한 뇌졸중을 막을 수 있느냐, 거기 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달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뇌 신경세포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1살 때쯤에 결정이 됩니다. 1살 때쯤에 뇌신경세포 수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보다 많아요. 태어날 때가 1살 때쯤 제일 많고 계속 줄어듭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세포들은 계속 재생되고 바뀌어 가는데 신경세포는 태어난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받은 세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있는 세포가 우리 몸에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내 몸이라는 게 신기하죠. 근데 뇌는 거의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태어날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세포 수가 동일하거나 적어졌는데 더 똑똑해지는 이유는 시냅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이 한꺼번에 와장창 드러내지는 거거든요. 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회사 조직이 한 팀이 갑자기 퇴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회사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팀원들이 갑자기 자각을 하고서 마케팅 팀이 다 나갔다. 그런데 영업팀과 무슨 뭐 다른 팀들 사무직이 본인들이 마케팅 팀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힘을 모아가지고 새로 사람을 뽑지 않았는데 일을 나눠가지고 회사가 돌아가게 할 수도 있죠. 심지어는 더 잘할 수도 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뇌는 사라지면
나머지 신경세포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약간 놀란 다음에 필요를 느끼거든요. 주변 신경세포들이 이제 시그널은 받아요.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놈이 사라졌네 하면서 그럼 어떡하지? 연결해야 되나 하면서 연결을 합니다. 이거를 시냅토제네시스, 시냅스 재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시냅스 재형성을 하게 되면 주변의 신경세포들은 일을 더 하게 됩니다. 1인분 하던 걸 1.5인분, 2인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더하면서 뇌 전체를 위해서는 오버롤하게 전체로 봐서는 괜찮은 결과들을 내기 시작을 하는 게 그게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시냅스 재형성에 의해서 뇌세포가 좋아진다. 이건 교통사고가 나도 마찬가지고 뇌졸중이 생겨서 마찬가지고 뇌나 신경세포가 망가질 때 좋아지는 과학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건강한 세포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치료적으로 그게 재활입니다. 재활을 하는 게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피트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는 걸 자꾸 움직인다는 게 뇌에 어떤 의미를 주냐면 너 이거 못 움직인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그 주변 신경세포가 자꾸 필요하다고 알려주는구나 하면서 자꾸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재활은 환자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나 관절 구축을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여기에 대한 끊어진 신경에 대한 신호를 자꾸 줘서 시냅스 가소성을 이용해서 시냅스 재형성을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그 과정이 이 시냅스 가소성이 일어나는 가장 활발한 시기가 처음 3개월이에요. 한 1년까지 유지되긴 하는데 점점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한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고 지금 3개월 할 거 나중에 3개월 하면 되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 처음에 뇌졸중이 생겼을 때 무조건 그때 인생을 걸고 재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서 뇌졸중 생길 확률보다 생기신 분들이 다시 생길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냥 두면 훨씬 더 많은 거고 약을 써도 일반인에서 뇌졸중 생기는 확률보다 높아요. 약을 써도 열심히 해도 그 비율이 꽤 높아서 열심히 치료를 해도 뇌경색이 이제 다른 쪽보다 뇌졸중이 적은 편인데도 전체 환자들 중에서 적은 경우에는 5%, 많은 경우에 10몇% 될 정도로 전체 환자들 중에서 재발을 하십니다. 근데 그 재발이라는 게 다 똑같은 재발은 아니고 심각한 재발을 하기도 하고 무의미한 재발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의미라는 건 잘 열심히 관리하셨는데 워낙 작은 뇌경색이어서 환자분들이 자책할 필요가 없는 수준의 재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 뇌경색이 생겼을 때 재발이 위험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의미 있는 큰 손상이 생겨서 환자가 많이 좀 좋아졌잖아요. 다른 신경세포들이 대신 일을 해서. 만약에 거기 한 번 더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우 그 일을 복구해 놨는데 거기 한 번 더 맞아서 복구하고 있는 신경세포에 한 번 더 때리게 되면 그때는 2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은 뇌경색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맞는 뇌경색의 충격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맞게 되면 확실하게 장애가 오거나 아주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커도 한 번만 맞고 끝나는 경우는 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작아도 두 번, 세 번인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으니까 재발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생기신 분들은 약을 철저하게 잘 먹어야 된다 하셨는데 뇌졸중이 생기신 분들은 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실 단계가 지나신 거죠. 지금은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될 단계고요. 그렇다고 약을 드시면서 부작용에 대한 리포트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약을 먹으면서 어떤 게 불편해지고 어떤 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잘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까 약을 변경해가면서 의사들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생기신 분들의 무조건적인 첫 번째 목표는 일단 재활을 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목표는 재발을 막는다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예방의학을 하는 의사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뇌졸중 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와 외래 치료를 맡고 있어요. 사실 이런 신경과 뇌졸중을 하는 의사들은 대개 치료를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좀 가졌던 게 뇌졸중이란 병을 의사가 걸리고 싶어 하지 않는데 본인도 근데 환자들은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걸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그런 회의감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내가 하는 예방 방법을
환자들한테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평상시에 노력만 들이면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생긴 분들은 그 이후에 생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구조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방법들이 개발돼 있고, 그 이후에 또 방법을 또 열심히 찾아가시면 다시는 안 생기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들이 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잘 익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뇌졸중 없는 생활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 드린 것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뇌가 멈추기 전에를 저술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